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야기 숨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단오. 오늘 우리는 천년고도 경주의 단오축제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를 만나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우연히 발견한 낡은 유물 하나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 기묘하고도 위험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단오. 천년고도 경주의 단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시를 가로지르는 냇가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창포를 삶은 물에 길고 검은 머리채를 감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어우러져 싱그러운 활기를 만들어냈고 창포 특유의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쪽 넓은 공터에서는 씨름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삿발을 움켜쥔 장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팽팽한 힘겨루기,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우렁찬 함성이 경주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거리 곳곳에는 오색 찬란한 등불이 내걸렸습니다.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오래된 기와지붕과 돌담길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네를 뛰는 아가씨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아이들은 쑥떡을 손에 쥔 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은 마치 아주 오래전 신라의 어느 날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저서유는 이 모든 축제의 활기 속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면 저는 석사 논문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으니까요. 제 논문의 주제는 신라시대 단오 풍속에 나타난 달숭배 사상 연구였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혹시라도 민간에 숨겨진 유물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경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생각보다 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지만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북적이는 인파 속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우연히 축제의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낡고 한적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골동품 가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이 그저 고물이라고 쓰인 작은 나무 팻말만이 이곳이 가게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상점들 틈에서 그 가게는 마치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밖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고 오래된 나무와 흙먼지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났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찻잔을 닦고 있을 뿐 제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녹슨 녹그릇, 이가 빠진 백자, 낡은 고서와 빛바랜 그림들. 저는 논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오래된 물건일 뿐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가장 구석, 거미줄이 쳐진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그 괴짝에서는 왠지 모를 기묘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비녀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형태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비녀의 머리 부분에 달린 작은 장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 모양이었습니다. 초승달도 반달도 아닌 온전한 보름달 모양의 장식이었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물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강한 끌림에 저도 모르게 비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비녀에 닿는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비녀의 가격을 물었고 그는 그저 가져가고 싶은 만큼 내고 가게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비녀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비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저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축제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의 흥분과 피로감에 몸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온통 낡은 은비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꺼내 책상 위 조명 아래에 놓아두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변색된 은빛, 그리고 그 끝에 달린 둥근 달 모양의 장식.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라시대의 유물이라면 제 논문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비녀를 머리맡에 두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단오의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머리맡에 놓여있던 은비녀가 달빛을 받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검게 변색되어 있던 은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방금 세공한 것처럼 맑고 투명한 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녀 머리의 달 장식에서는 차갑고도 요염한 푸른빛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비녀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제 골동품 가게에서 느꼈던 그 희미한 전기 같은 감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기이한 냉기였습니다. 저는 공포감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제가 헛것을 보는 것일까? 하지만 비녀는 여전히 제 눈앞에서 기묘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비녀는 다시 평범한 낡은 은비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제 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깨 위 그림자는 작고 희미했지만 또 어떤 사람의 그림자는 크고 짙어서 그 사람의 얼굴마저 가릴 정도였습니다. 버스 창밖을 볼 때면 건물이나 길 위에 고대 상형문자처럼 보이는 기묘한 문양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피곤에 지친 대학원생
혹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혹은 혼자 있는 제 방 안에서 누군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주 낮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되었다라고 아주 짧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환청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날이 갈수록 더 길고 선명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나의 주인이여. 그 섬뜩한 목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제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제가 그 낡은 은비녀를 손에 넣은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비녀의 깃든 정체 모를 저주가 제 삶을 서서히 올가매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그 달의 비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이고 들리기만 하던 기이한 현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를 향해 물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림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어깨 위에 떠다니던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저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걸을 때면 그 그림자들이 마치 저를 발견한 포식자처럼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들에게는 눈도 코도 없었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향한 노골적인 저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를 따라오거나 주변을 맴도는 수준이었지만 며칠 뒤부터는 그들의 행동이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 논문 자료를 찾기 위해 들렀던 도서관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골목 어귀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어깨 위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가는 팔과 다리를 가진 뚜렷한 인간의 형상을 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수도 발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앙상한 뼈마디 같은 손을 뻗어 제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차갑고도 끈적한 감촉이 제 피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러서라, 하찮은 거사. 어디선가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제 눈앞으로 노란 종이 한 장이 쏜살같이 날아와 그림자의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이 닿는 순간 그림자는 마치 불에라도 된 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자 제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단오 축제에서 보았던 푸른색의 전통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오래된 지혜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그 위험 있던 목소리와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방금 그건 뭐였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제 주머니에 꽂혀있는 달의 비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해루라고 합니다. 본래 이름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은 잔영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미련이나 원한을 품고 죽은 이들의 영혼이 남긴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지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말을 흐리며 다시 한번 저를 정확히는 제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께서는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 비녀 때문이겠지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림자를 봉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떠도는 악한 기운과 잔영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온 가문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제가 방금 겪은 일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비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제가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가진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봉인하고 있는 일종의 족쇄이자 저주의 매개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아주 오래전 신라시대 강력한 달의 힘을 다루던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녀를 이용해 세상을 어지럽히던 거대한 악귀를 봉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귀의 저주가 비녀에 깃들게 되었지요. 그 비녀의 주인이 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온갖 악한 존재들의 표적이 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해루의 경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그의 말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특별한 유물을 발견했다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위험한 저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해루의 이야기는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찻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귓가에 맴돌던 기묘한 속삭임, 그리고 저를 공격해온 정체불명의 그림자까지. 이 모든 것이 달의 비녀가 가진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 좋게 특별한 유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해루는 제 눈앞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달의 무녀는 신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매였습니다. 그녀는 달의 힘을 빌려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고 때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귀들을 봉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상대했던 악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증오와 원한을 먹고 자라는 아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무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바로 그 비녀 속에 악귀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악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원념을 담아 비녀의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비녀의 주인이 되는 자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며 나의 권속들에게 영원히 쫓기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악귀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겪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기묘한 문양들과 사람들의 어깨에 떠다니던 그림자들은 바로 그 악귀의 권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저를 알아보고 저를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비녀를 버릴 수는 없나요? 제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운명이었습니다. 해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녀는 이미 아가씨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했고 아가씨의 영혼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떼어내려 하면 아가씨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봉인의식을 통해 비녀를 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아가씨의 기억과 영혼의 일부를 함께 봉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가씨는 더 이상 지금의 아가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녀의 깃든 힘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대신 그 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녀의 힘으로 악귀의 권속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고 고독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미지의 힘과 마주할 것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제발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골동품 가게에서 처음 비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끌림, 그리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저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저는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쏟아지며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가씨, 해루가 놀라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어서 붉게 변한 제 손등 위로 푸른색의 문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녀의 머리에 새겨져 있던 그 둥근 달 모양의 문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피부 아래에서 꿈틀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주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징표였습니다. 해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늦었군요. 선택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찻집의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제 손등에서 푸르게 빛나는 달의 낙인을 바라보며 제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족쇄에 묶여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달빛 저주의 족쇄에 묶여버린 서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에 맞서 그 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돕는 미스터리한 남자 해루에게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의 위험하고도 신비로운 여정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야기 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